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지난달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실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행보를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이경태 석좌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초빙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취임한 날부터 100일이 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있다 여보, 사진 조금 내려라.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줍니다. 피자 한 판씩 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네, 먼저 출범 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후한 점수를 왠지 주실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한테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정신없이 달려온 100일이었지만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구체적인 하나하나 항목 들어가면 아쉬운 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세적인 문제를 더 보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당이지만 네. 저는 한 80점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 교수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편차가 심할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점수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굳이 점수를 매기라고 하시면은 저도 딱 한 가지만 더 보완됐으면은 네. 80점 이상 드리고 싶은데 그 아직 한 가지가 빠졌거나 또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네. 혁신 경제에 대한 겁니다. 혁신 경제. 혁신 경제에 대한 것이 아직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혁신 경제의 그 내용이 앞으로 안 나온다거나 네. 근데 나오겠죠. 네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낙제 점수까지도 줄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은 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에 그 소위 진보 이념을 경제 정책에도 아주 분명하게 반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의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도 보호해주고 네.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정말 bon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소득이 낮다든가, 너무 생활이 불안정하다든가.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인정을 합니다. 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 혁신 없이는 또 경제 성장 없이는 이런 소위 복지 정책의 확대가 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 사상 누각이다. 네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네. 저는 정말 혁신 경제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조건부 달 80점 이내에 정도. 혁신 네. 경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고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예요. 좀 기다려 보시지. 알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지난 한 100일 평가해 주신다면요? 아직 답안지가 다 안 나와가지고요. 네. 성적을 주기가 이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시도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7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우리 경제 보면은 3대 절벽에 이제 부딪혀 있는데요. 성장 절벽, 네. 고용 절벽, 네. 부채 절벽. 그래서 앞이 부채 안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제시하면서 경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제의 구조나 체제를 바꾸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그 경제를 살리는 네. 헬리콥터 방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추경이다, 비정규직 축소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건강보험 확대다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네. 지금 정부가 부채가 600조 원이 넘습니다. 사상 최대거든요. 네. 이게 정부가 무조건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정부가 부실해지면서 경제를 안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세 분께서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최 의원님,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국민들의 주머니를 좀 채워서 그것을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의 비판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고도성장기에 그 낙수 효과에 익숙해진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 들어보지도 않는 개념인데 이렇게 비판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나 이 세계 이 자본주의 파수꾼인 IMF나 OECD도 한 4, 5년 전부터 세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포용적 성장을 많이 앞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우리만이 하는 시도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다 지금은 이런 성장의 기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낫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은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삶이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실이 바로 국민들의 삶과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면 뭐 소비가 진작이 되고 네. 소비가 커져야 이제 내수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기업은 투자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생기는 네. 거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해야 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우려하시는 시각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걸까요? 저는 뭐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기본 목표가 네.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 보면은 기계가 일을 하고 돈이 돈을 벌고 네. 자본가만 잘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장 체제를 바꾸자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건데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네. 사람 중심의 실적 성장으로 바꾼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추경 편성한다. 네. 그다음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없애라. 최저임금 올려라. 그다음에 건강보험 확대하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무리하게 경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시장이 반격을 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냐면 최저임금 안 되는데 폐업하겠다. 그거 안 되는데 해고하겠다. 그거 안 되는데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네. 결국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무조건 정부가 모든 예산을 쏟아가지고 투입하고 시장에 어떤 강하게 욕을 하는 네.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조간 보니까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라는 어떤 뭐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임필상 교수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뭐 부연 설명하면은 네네.
결국 이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더 돈이 들어와야 소비도 늘어나고 네. 따라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그 경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낮게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계 소비의 부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비를 좀 더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또 과거 지금까지 뭐 수출 주도, 투자 주도의 그 성장 정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한계에 부닥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말씀 나왔지만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그 분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분배가 돼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중간에 연결고리가 지금 자꾸 약화되고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새로운 그 성장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보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적정한 그 보수를 받아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전 소득을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지를 더 확대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될 거는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특히 일자리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니고 네.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만 놓고 보면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더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또 이 복지 그 이전 소득을 더 높이는 데 더 역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이 의미가 저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네, 네.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의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네. 해결해 가지고 분배 시스템을 고치고 이것이 본이 돼야 되고 공공부문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복지 혜택은 성장 정책에서는 적어도 말이다 이거죠. 네. 물론 그 복지 정책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네, 네. 성장 정책으로서는 말이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게 네. 옳은 지적이신데요. 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제 100일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네. 규제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문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그런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보면 뭐 일자리의 90% 이상은 민간 부분에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 이 정부도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네네. 돼서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 아마 우리 두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중물이 될 거다 네. 이런 어떤 논리인데요. 이게 마중물이 아니라 현재 경제 구조나 체질 상황으로 봐서는 모래밭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21조 원 추경도 편성했습니다만 공무원 지원하겠다, 뭐 지방교부금 늘리겠다, 그다음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주겠다, 뭐 11만 개 네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우리 경제가 그렇다면은 민간 부분에서 이제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되고 네. 체제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건데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거든요. 매일 확인하고 네. 정책 지시하는 건 좋은데 네. 보고받고 지시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판을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상황을 봐라. 네. 네. 그래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느냐, 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느냐, 실업자들이 얼마나 신음을 하고 있느냐, 자영업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이거 직접 가보고 거기에서 우리 경제적 실상이 이렇구나, 네. 그런 거 인식하면서 네.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상황판을 만들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뭐 그동안 100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그
얻을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죠. 네. 순차적으로. 네네. 그런데 제가 뭐 염려도 되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 경제,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네네. 뭐 시장 기능의 확대 이것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지금 정부가 이 정치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들이 있어요. 네네. 이 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확대하고는 좀 배치되는 면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부채는 부채고 우리 경제의 재건은 재건이니까 과감하게 이제 내가 당선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할 일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이 경제는 아니지만 외교 안보에서 보면은요 아주 거침없이 지금 해왔어요. 거침없이 아주 자신 있게 전 그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있을 이 뭐 규제 개혁 특히 이런 네. 부분에서 정말 똑같이 과감하고 거침없이 그런 행보를 단호한 행보를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 뭐 경제 분야 주요 발언을 보면 노조의 조직력 상승 위해서 노력할 것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노조도 대중적인 지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을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운전대를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이거라도 먼저 좀 뚫고 가자. 약간 좀 이런 절박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절박하니까 정부가 먼저 돈이라도 풀어서 네. 마중물 퍼붓자 하는 네. 건데 그와 동시에 결국 경제 구조, 체질을 고치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네. 그래서 경제 이렇게 힘들다. 구조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꾼다. 산업 발전을 새로 한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런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돈이라도 퍼부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이 쌍끌이 작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 이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한쪽만. 일단 돈만 퍼붓자. 네, 이렇게 되니까 강조하고. 네. 이게 불안한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정부가 좀 오히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네. 하는 게 좀 토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제 인천공항 가셔서 이제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나 방향은 맞는데 방법론에서 아쉬운 게 많아요. 거기 가셔서 얘기할 때 기존의 노조라든지 기존의 기득권자들한테 우리가 희생을 약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化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훨씬 더 실현 가능했을 텐데 네. 그런 전제 조건 없이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이제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많이 생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총선 치를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정부 정책으로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이런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기존의 일자리 쉐어를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하나가 이제 저는 표현을 임금의 구조조정을 하자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조정하면 사람을 해고하는 것만 구조조정으로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업 문제잖아요. 네, 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럼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대 노총에 가입된 우리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감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나치다 희생을 좀 강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문제도 근로시간 단축 사실 노동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과거에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네.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네, 네. 그럼 노동시간도 이 법대로만 지키면 일자리가 거기서 한 5, 60만 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네, 네. 그런데 그것도 노조들이 이제 자기들은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받는 임금을 그대로 박해주고 일자리를 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할 수가 시간을 없잖아요. 줄이라면,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고 기업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정부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네.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거래 관행에서 너무나 불공정 관행이 많거든요. 우리 근로자의 거의 90%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네. 이게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면 궁극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제조 대기업의 경우에는 갈수록 일자리 없는 성장만 하지 않아요. 고용 없는 성장. 네. 그 이제 로봇화, 자동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정 경쟁 풍토 이거를 이제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주된 이제 방침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부가 지금 발표한 거는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제 풍토를 만들겠다는 건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데 네.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하기는 하겠다는데 아직 조금 이제 선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구조조정 이 문제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도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두 교수님이 우려하신 대로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규제의 빅딜을 하자. 뭐 서비스 발전 문제 또 규제 풀이정법 얘기할 때 기존에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한 이유를 들어보면은 네. 이거 그대로 풀어놓으면 또 재벌이 독식한다. 그게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벌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 재벌의 기업 지배 구조를 건전하는 문제 이런 걸 사전에 좀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 좀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상법이고 공정거래법이거든요. 그것만 장치가 되면 이제 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규제 풀이정법을 과감하게 풀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거기서 나와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이 궁극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네.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됐지만 네.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네. 일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네. 그 뭐 노사 문제 얘기도 나왔고 뭐 그다음에 산업 발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에서 정치 논리가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과연 정치 논리가 배제되느냐 의문이 크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 정치 논리는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탁을 해서 경제를 독점하고 이익을 독차지했다. 그 경제가 병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정치 논리는 인기 영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 높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자. 네.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경제정책 펴느냐. 오히려 청와대하고 결탁을 해서 정치 논리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노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나 그래 재벌 개혁해야 된다. 네. 시장 개혁해야 된다. 정부 개혁해야 된다.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노동계도 적폐가 있다. 특히 수많은 실업자, 비정규직이 정말 고통을 겪고 비틀거리는데 정규직 너무 돈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임금을 나눈다든가 네. 또는 일자리를 나눈다든가 네. 이런 거 왜 당당하게 노조에 욕을 못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하고 정말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은 그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정부와 예. 여당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아주 저는 우리 최 의원님 같이 합리적인 분들이 네. 합리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그 정말 뭐 당론으로 그 수준까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1호가 일자리였잖아요. 그랬죠. 제일 처음 네. 강조한 게 일자리였는데 네. 저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네. 제가 5년 전 저 대선, 네. 5년 전 대선 때부터 하여튼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네. 네. 저는 저 문재인 정부하고 별로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점에서는 상당히 네. 일치를 했는데 일자리 수석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가 네. 하면은 지금 국민들의 경제 고통 1호가 뭐냐? 그럼 이게 일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일자리예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비정규직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그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으로 좀 고착되려고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신분 제도가 생기고 있다. 네, 네. 옛날에 봉건 시대에 존재했던 네. 신분 제도가 지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네, 무슨 지금 사회 보면 말씀인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실제 비정규직 그렇죠. 노동자들은요, 우선 한번 거기 함정에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차별받잖아요. 결혼할 때도 차별받죠. 모든 면에서 차별받아요. 이거 그대로 절대 둘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저는 그 구호에는 찬성합니다. 네. 그런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왜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게 진짜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너무 그냥 이 획일적으로 하다가는 네. 이 좋은 뜻이 네. 꺾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는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정규직 노동자 물론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기업들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데 지금 매크로하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네.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네. 매크로하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기업과 가계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비율이요. 네. 기업 쪽에 흘러 들어가는 게 한 6%포인트 늘었고 네.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게 거의 7%포인트 줄었어요. 아,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가져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이게 우리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뭐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니까 당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냥 해고해버리고 우리 시스템 달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 사고도 우리도 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예. 좋은 일자리. 일자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좋은 네. 일자리. 그래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면서 그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일자리 조금 더 생기는 거야?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네. 이게 기대하고 제일 있죠. 궁금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7월달 고용 상황을 보면요, 실업률이 3.5%인데 작년 7월로 똑같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청년 실업인데 그 구직 단연자나 또는 취업 준비생 이런 거 포함한 그 체감 실업률이 네. 22.6%인데요. 네. 작년 7월에 비해서 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될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미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정부가 확실히 따져야 될 것이 그렇게 예산 많이 투입하고 네. 그렇게 많이 이 정책을 내놨는데 좀 기미가 보이느냐.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기미가 안 보이면은 이 정책 뭐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까 네. 현황판만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먼저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 그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 오랜 진통 끝에 7,5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뭐 불평등을 좀 해소하겠다,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뭐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라는 걸 좀 기대해 보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이런 정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6,350원 받아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약간 유보적인 내지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당신 자신이나 당신 아들, 딸이
한 시간에 6,350원 받는 일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네.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분들 생각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누가 주로 제공하느냐 하면 자영업자, 중소소상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면 대폭 올려야 되는데 여기 생각하면 이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네. 자영업자나 중소소상공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럼 이게 실행하려면 이제 이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런 네.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재정을 틀어 넣어가지고 최저임금을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은 살 수 있는 입장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약간 인상률 자체가 16.5%에서 좀 높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을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네.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기업도 없어지고 근로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 차원에서 이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사회 지속 가능성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생활 어려운 사람들 공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사회 지속 가능성 따지기 전에 네. 기업 지속 가능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만 사회 지속 가능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많이 올린 건데 그 불평등을 해소한다, 분수 효과를 추구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칫하면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선 그 불평등 해소 좋아요. 그동안 정말 그 박봉 받고 생활 어려운 사람들 더 받으니까 불평등 해소된다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업자가 더 얻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고하면은 그 사람들 임금은 제로예요. 그건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또 문제는 이제 분수 효과인데 그래 그 자영업이나 또는 중소기업 저변에 살려서 경제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하자 좋은데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죠. 살아나야죠. 네. 근데 벼랑 간지금 최저임금 올려라, 비정규직 없애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 최저임금 그 근로자가 많은 그런 영세업자들, 편의점이나 음식점이나 PC방 이런 데 이제 그 대상자가 463명이쯤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그 한 70%가 지금 이제 영세업자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업을 하면은 10곳 중에서 7곳은 3년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경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네. 대책 없이 최저임금 올려라라고 했을 때 정부가 돈 좀 대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네. 최저임금 좋아요. 근데 누울 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나 중소기업들이 그래 기업 환경 개선한다. 네. 그리고 신산업 발굴한다. 네. 규제 혁파한다. 우리가 살만하다.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한 다음에 최저임금 올려야지 무조건 최저임금을 또 올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러면 굉장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좀 급격하게 과거의 양상에 비해서 좀 급격하게 16% 정도가 오르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한 3조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의견도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지원을 한다고 한들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가져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본사만 배불리기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같이 노출되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게 벌써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다. 네.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 하는 걸 벌써 인정한 스스로 거죠. 인정한 예. 것이다. 네.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16.3% 내년에 올리는데 네.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1만 원 그대로 갈 건지 네. 아닐지는 내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네. 최근에 그 총리께서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보험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다 그 필요하고 방향성도 타당하지만 네.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또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떻게 1년에 16.3%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저 우리 경제학 그 학계에서 네. 이 실적 논문들이 많은데 실적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여러 수천 편의 논문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물론 결과가 다 다르죠. 네.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급격하게 올리면은 고용이 준다. 그건 하나의 공통적인 결과예요. 결론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계속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프랜차이즈 말씀도 하시고 네, 네. 이제 또 정부 지원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정부 지원은 이제 내년에 너무 많이 올려서 영세업체가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응급 처방으로 나온 그렇죠, 거지 사실상. 이게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문제도 그렇죠. 이게 그 위례 순서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지금 왜 많습니까? 다른 쪽에 그 할 일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은퇴한 없으니까. 사람들이 네, 네.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거기 또 알바생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혁신을 통해서 다른 쪽에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네. 동시에 최저임금도 올리고 네. 하는 그런 일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은 제가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내년도에 그 임금 협상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6.3%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럼 뭐 바로 그 차 상위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네. 통상 보면은 1년에 한 3, 4% 올라가거든요, 월급이. 그러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나도 10% 올려주라. 이게 자꾸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네. 최저임금의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 네. 이게 또 물가에 파급되고 네. 이런 효과 걱정까지도 제가 지금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여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아주 뭔가 좀 변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논리적인 지적은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네. 한 가지 최저임금 결정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기업마다 그 최저 기본급 결정한 방식이 달라가지고 네. 이대로 놔두면은 연봉이 5,400만 원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 정책에서 월급이 80 내지 90만 원 올라가야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최저임금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임금에다가 또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고정수당 이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상여금도 한번 결정되면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나가지 않아요. 상여금 문제, 뭐 네. 교통비, 휴일수당 이런 걸 통틀어서 다 해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시간으로 나눠서 1인당 임금을 계산해야지 네. 기본임금은 기본급하고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네.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 인건비가 더 올라갈 위험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아주 그 기준을 정교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거 프랜차이즈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네. 뭐 미스터 피자 등 일부 기업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네. 우리 경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 보면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먹이 사슬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영세기업은 아무리 피땀 흘리고 일해도 다 뺏겨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한테 뺏겨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정책을 펴도 경제가 어떤 성장을 해도 궁극적인 효과는 다 결국 한군들은 모인다. 네.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그냥 놔두고 정부가 1년에 3조 원씩 예산 편성해서 최저임금 도와준다. 그다음에 세제 혜택 준다. 등등 해봤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게 국민의 피와 땀은 세금인데 네. 결국은 한 군데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서는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정말 서민들, 중소기업들, 영세업자들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정위가 이번에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과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요. 네.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가맹본부하고 가맹점하고의 그 계약 관행을 보니까 매출 총 이익의 30 내지 40%를 가맹본부가 가져가요. 네. 그럼 최저임금 올라가도 가맹본부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무조건, 구조를 네. 뭐 순이익의 몇 프로를 한다든지 또 임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한다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틀을 바꾸지 않으면 네. 진짜 얘기하신 대로 네. 아마 이쪽 가맹점 사람들만 더 희생이 커지고 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차제에 그런 틀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지고 네. 좀 바꿔보세요. 김상조 위원장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지원책, 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복지 혜택까지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어떤 얘기했는지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그리고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이 추가적인 정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복지 정책을 확충한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은 기분은 좋아요.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증세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의원님, 5년 동안 178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증세 없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정부 계획을 보면은 뭐 세수의 자연 증가분, 또 비과세 감면, 네. 탈루세금 강화를 통해서 5년 동안에 한 82조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재정 집행의 비효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을 좀 건전화시키면 거기에서 한 95조 정도가 네. 세이브 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네. 그걸 합하면 거의 뭐 178조가 된다고는 그러는데 네. 일부 이제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하신 대로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중복지, 중부담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증세하자고 하면 야당이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증세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 헌법에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소득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걸 정착화시키는 게 차제에 필요하다. 네. 그 계세주의. 네. 그리고 정말로 영세 국민들이 1원이라도 세금 내시면 차라리 1원을 더 붙여서 복지로 2원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세금 내는 것을 정착화시켜야 된다. 네.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탈루소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걸 좀 더 양성화해서 거기서 정말 세금을 제대로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재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물론 이거에 손대면 다음에 총선에 불리하긴 불리합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는 지속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재정 집행의 비효율, 복지도 2중, 3중으로 지급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국방비도 지금 보니까 뭐 방산 비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대학 교수들한테 주는 연구비, R&D도 굉장히 세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만 제대로 좀 집행 이렇게 합리화하면 거기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증세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네. 처음에 뭐 공약이라든지 취임하실 때 증세는 가능하면 안 하겠다 이 말씀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좀 앞섭니다.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세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최 의원께서는 그래 야당도 지금 주장한 바니까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국민 앞에 먼저 솔직히 털어놓을 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그 정부 조직과 인원, 기능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낭비가 많다. 그래서 세실절감 95조 원 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오히려 이 정부는 공무원 늘리겠다, 기능 확대하겠다 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줄이고 인건비 줄인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실절감 95조 원 네. 가장 큰 부분인데 네. 네. 이거에 대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 있나 하고. 또 하나 문제가 그 세입 증가 82조 원 말씀하셨는데 경기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경제 세원 발굴해야 되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자신 있느냐? 그 먼저 솔직히 고백해 달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과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후퇴했습니다. 거의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간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 선진국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세출 절감할 수 있느냐, 세입 확대할 수 있느냐, 네. 이거 확실히 털어놓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 확실히 털어놓고 얘기해야 될 것이 정말 산타클로스 큰 보따리 가지고 막 나눠주는 그런 느낌 네. 줄 수가 없는데 네. 이거 정말 다 해야 되는 네. 할 자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봤을 때 야, 그거 정말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증세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솔직한 어떤 그 털어놓은 게 없이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뭐 적당히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네. 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네. 그 지난 100일 동안에 지금 정부가 이 경제, 사회, 복지 쪽에서 한 그 정책 내용을 보면은 네. 쉬운 거부터 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쉽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꼭 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 반대 저항을 뿌리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난 100일 동안에 그 보여준 것이 앞으로 100일 동안에 확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확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부담, 중복지. 네, 사실 네.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갈 방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거의 한 35%쯤 돼요. 네. 거기는 이제 유럽 국가들, 고부담, 고복지 국가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중부담으로 가는 경우에 뭐 한 30% 정도로 칩시다. 그러면 10%를 더 세금을 걷어야 하여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그렇죠. 이 다른 조치들은 이제 네. 경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를 대충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0% 그러니까 한 170조 정도 그 더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네. 엄청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합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네. 선거에서 불리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털어놓고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네.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쉬운 게 뭐겠습니까? 쉬운 거는 결국 나중에 뭐 적자 국채 발행, 네. 뭐 이거 재정 적자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재정 수지 건전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도 OECD 전체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한국의 재정 위기에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 사고 방식에 빠지는 순간부터. 네.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그런 사고는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 적자를 좀 늘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경우에도 아까도 뭐 다 얘기 나왔지만 이것이 경제 정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야지 네. 파이는 별로 안 커지는데 부채만 늘어나면은 그게 곧 재정 위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빨리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의원님한테 좀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국가 채무가 이미 600조 원을 넘어섰는데 네. 이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증세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국채는 발행하겠다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국채 발행 검토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불행이면서 다행히 국회 구조가 네. 우리 여당이 120석이고 야당이 180석이잖아요. 네. 국회 동의가 없으면 국채 발행도 사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야당이 적정한 견제 장치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네. 또 한편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법이 460개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한 과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구성으로 보면은 정말 이게 가능할지 저 자신도 굉장히 회의적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도 이 협치라는 걸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러한 필수로 받아들이고 야당도 설득하고 야당과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문제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난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저희 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소위 말하는 김동연 패싱, 뭐 기재부 패싱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동연 당시 이제 후보자가 증세액이 없다 얘기했다가 이제 여당에서 띄우고 정부가 이제 받아안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쨌든 그런데 참 기재부 장관 그 부총리 입지가 약화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거 보는 시각이 네. 결국 행정은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집행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 행정은 정치의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뭐 유능한 정치 지도자는 네. 아주 경험 많고 전문적인 그 직업 관료의 의견을 듣고 또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권 출범 초기라서 그런지 이제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확실히 해야 되니까 초기라서 그런지 이 직업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거의 청와대 독주 또는 정치 독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앞선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치 논리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의 총사령관이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모든 정책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내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갑자기 뭐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해가지고 증세다 뭐 이런 거 발표하고 김동연 올랐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김동연 씨 분발해야 돼요. 네, 저도 뭐 네. 우리 네. 입상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뭐 따라야 되겠지만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요. 뭐 세금 관계도 그렇고 뭐 원전 오르고기 뭐 중단할 때도 보면은 디베이트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말을 잘 안 해요. 거기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게 믿음이 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는 완전히 없이 네. 일방통행식으로 가다 보면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이거야말로 참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부총리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부총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네. 건설부 장관이 나타나서 이게 발표했다. 네. 옆에 금융위 부위원장 또 이게 뭐 기재부 차관.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잘못된 네. 그 방법 자체가. 네, 네, 네. 그 거기 보면은 건설부 혼자서 해결할 룸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기재부가 세제로 뒷받침해줘야 되고 금융으로 뒷받침해줘야 되고 하니까. 네. 부총리가 발표하면서 옆에 금융위원장도 서 있고 다른 장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부총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랬죠. 이런 네.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했으면 같은 네. 우리 입장에서 같은 식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동감이 가는 얘기고요. 네. 뭐 제가 굳이 그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직업 관료들에게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제 그렇게 그 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직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직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죠, 예. 당연히. 직을 네. 직을 거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네. 예.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승진을 포기한 검사가 가장 자유롭다는 얘기처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통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뭐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어떤 걸 좀 지적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우선 첫째는 그 지금 나프타 재협상이 막 시작했어요. 1차 협상이 뭐 곧 있을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떤 의제에 초점을 두느냐가 한미 FTA 재협상에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주체주 예상이 그 분쟁 해결 절차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대폭적으로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이 불만 제기에 그치지 않고 네. 해결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 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법률 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는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또는 그 신약의 어떤 뭐 약가 산정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이걸 확실히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강화된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자. 네. 뭐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프레임으로서 이제 제기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번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첫째는요, 이게 우선 국내적으로 너무 조용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다른- 이게 네. 국내 협상이 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대외 협상보다. 예. 근데 지금 국내적으로 조용하고 네. 그러니까 우선 뭐 별로 걱정할 게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마 공세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의 기본 인식이 지금 운동장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세적인 입장이 불가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항할 필요 없다.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그동안 물론 그 상호 윈윈 했지만 우리도 적지 않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당당히 얘기하고 네. 노 할 건 당당히 노하고 네.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은 그렇게 큰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FTA 협상 개정에 임하겠다 했는데 트럼프는 이유 없이 더 당당해요. 그게 더 그래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게 참 네. 걱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상협상에서 여기에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좀 분리해 달라는 겁니다. 네, 네. 트럼프가 가장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선거 지지 기반인 그 중서부 로스트벨트 거기에 자동차나 철강 네. 이쪽에 이제 상당히 무역 적자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양국 간의 무역 협상입니다. 네, 네.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 빼자. 경제 논리만 가지고 따지자. 네. 우리가 불리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하겠다. 그점 너희가 더 이익 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일자리 뺏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한미 FTA 이후에 우리가 일자리 만든 게 4만 5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강조해서 네. 그래 정치와 경제 분리하면서 정말 앞으로 더 양쪽이 호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를 끌고 가는 그런 네. 당당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교수님 말씀이 옳은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보면은요. 이게 그냥 안보 대외 정책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같이 대표적이잖아요. 갑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뭐 북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이 통상 문제하고 트럼프는 분명히 전체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분리합시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다 끌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서는 안 되죠. 예, 물론. 예. 네, 끌려가서는 네, 안 돼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패턴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도발하면 네. 중국에 전화 걸어서 무역 문제 얘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갑자기 FTA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같이 커플링 돼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이성과 비이성이 만나면 이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트럼프의 비이성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은데. 힘들어하죠. 네. 미국 의회 내에서 그 조사 보고서 보면은 한미 FTA가 반드시 미국한테 불리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산업별로도 보면 뭐 자동차나 철강은 약간 좀 미국이 불리하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FTA를 통해서 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코드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미 FTA 이후에 대한 수출이 뭐 30% 40%씩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그 지역의 의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네. 뭐 우리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우리도 뭐 이미 한미 FTA를 2번 정도 재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소신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불리하지만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기념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도 청와대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이것만 좀 했으면 하는 뭐 우려사항, 뭐 기대사항 이런 조언이 있으면 좀 한마디씩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예. 이런 말씀을 재원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보면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달릴 때 그냥 주저앉으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어떤 상태냐,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진단하면서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펴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가자 하는 이제 제언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과 싸우지 말라. 네. 그래서 무조건 정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 풀고 강요하고 이럴 경우에 결국 시장한테 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을 달래가면서 네. 살려가면서 그다음에 정책을 펴야 정말 이것이 정부도 살고 네. 경제도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그걸 봐가면서 시장을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틀 안에서 정부 정책을 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떠세요? 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지금 지난 100일 동안에 발표된 그 정책의 저는 밑에 깔려 있는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다. 과거에는 선성장 후 분배였는데 이게 이제 뭐 후 분배가 잘 안 되니까 선순환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 선순환을 위한 그 어떤 생태계의 조성이 네. 아니고 네. 선분배 후 성장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먼저 잘 하면은
그냥 성장은 따라온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류입니다. 아직까지 분배를 먼저 해가지고 성장을 이룩한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인 예가 없어요. 성공한 역사적인 예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새로운 실험인데 새로운 실험이 과연 성공할지도 불투명하고 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과 민간의 창의와 자율 이것을 위한 청사진을 빨리 내놔야만 네. 분배 우선 정책과 맞물려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그 네. 일의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저라면 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초 인기 높을 때 어려운 과제를 먼저 밀어붙이면 네.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이제 갈수록 지지율이라는 게 계속 80% 90%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떨어질 텐데 네. 그때 와서 과연 이제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어서 조금 초창기에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5년 사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고 네.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많고 또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성장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만 늘어나지 전체 국민으로 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바로 경제 민주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는 그런 경제 민주화를 더욱더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데 매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이경태 석좌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초빙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작은 빵 하나를 얻는데도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겠습니다. 하물며 생존과 함께 삶의 질까지 담보하기 위한 복지 제도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원한다면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건 아마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의 생각이었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